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이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40 중반을 넘어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체감하게 된 여자 김지수라고 합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자부했던 저희 가족이 한 사람을 잘못 들인 탓에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버렸거든요. 서로 얼굴을 보기는커녕 이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집에 사는 타인처럼 서로 얼굴만 보고 지내는 그런 서먹한 관계가 되었네요. 모든 것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기까지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기막히고도 처절했던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20대 후반에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 박현우와 결혼하였으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쭉 전업주부로 지냈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수입이 적지 않은 편이라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제법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남편은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건 어느 부부에게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 다툼 정도였죠.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박강민께서는 젊었을 때 사업으로 꽤 큰 돈을 벌어두신 덕분에 시댁 또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시부모님께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작은 도련님 박서준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작은 도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참 많았지만 끈기가 부족한 탓인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일찌감치 뒷전으로 밀어둔 채 늘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며 이런 일 저런 일에 하늘을 팔고 다녔죠. 묵묵하고 우직한 제 남편과는 정말이지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기타를 배우겠다며 나서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럽게 기타만 뚱땅거리며 온 집안 식구들의 귀를 괴롭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난데없이 화가가 되고 싶다며 훌쩍 그림 공부를 하러 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유학 생활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지만요. 그 때문에 주변에서는 도련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머님 이혜진께서는 아이고 저 녀석이 대체 언제나 제대로 제 밥벌이를 하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릴는지 내가 저놈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 하시며 항상 걱정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철없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20대를 허송세월로 보낸 도련님도 30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에는 돈벌이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나마 30대가 된 이후부터는 이왕이면 돈이 되는 쪽을 골라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봐야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어딘가 불안정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단돈 몇 푼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도련님이 그저 기특하고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던 도련님은 30 중반의 나이에 친구와 함께 무슨 공연 기획 관련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사업이 의외로 빠르게 자리를 잡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 이제 우리 가족들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단 하나, 바로 도련님의 결혼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련님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그전까지는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 무렵부터는 가끔씩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이 여자 저 여자를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만남들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고 도련님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라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듯 잔뜩 상기된 얼굴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얌전히 과일만 먹고 있던 어떤 낯선 여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수님, 저 여기 있는 이 미연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도련님의 그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미리 연락을 받고 시댁에 모여있던 우리 가족 모두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도련님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일이었지만 문제는 도련님이 데려온 그 최윤아라는 여자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뭐랄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딘가 모르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새끼가 흐른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눈에 딱 보면 쪽 빠지게 예쁘장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풍기는 그 묘한 분위기가 정말이지 사람을 홀린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강한 이질감과 함께 불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림새도 옷만 보면 하나하나 나무랄 데 없이 수수하고 단정한 블라우스에 스커트 차림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긴장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야릇하고도 퇴폐적인 새끼가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듯한 아주 묘한 여자였습니다. 도련님은 그런 우리 가족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 최윤아 씨의 손을 꼭 잡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 여기 있는 미연이와 정말로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주세요. 아니 서준아, 결혼이라니 그게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일이냐. 그리고 미연 양은 우리가 오늘 처음 보는 아가씨인데. 아버님께서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이야말로 제 운명의 상대입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도 다 이 미연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도련님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한다니 그 자체는 잘된 일이지만 그런데 미연 양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어머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저 올해 25살이에요. 최윤아 씨의 그 한마디에 우리 가족 모두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련님의 나이가 그 당시 37이었으니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12살, 그것도 정확히 띠동갑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도 아무리 도련님의 혼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무래도 남의 집 귀한 딸에게 차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아니 그래도 나이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는데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내 아들이지만 워낙에 정신없이 살아서 아직 모아놓은 돈도 그리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정말 괜찮겠느냐 하고 최윤아 씨에게 몇 번이나 되물으셨습니다. 분명 아들의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 여자에게 도련님과의 결혼을 허락받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그런 시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질문에도 그저 말없이 싱긋 웃으며 고개만 까딱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너무나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순수한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야하고 상대를 유혹하는 듯한 그런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이 든다거나 할까요? 하여튼 같은 여자로서 보기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거북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생각한 것이고
양가 부모님도 딱히 크게 반대하시는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두 사람의 결혼은 그 후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워낙 도련님이 이것저것 관심사가 많고 쉽게 실증을 내는 변덕스러운 분이셨으니까요. 지금은 저렇게 동서될 사람에게 푹 빠져서가 아니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어도 또 언제 어떻게 변덕을 부려 마음이 식어버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나니 동서될 사람 입장에서는 몇 년만 지나면 자신은 아직 30도 채 안 됐는데 남편은 벌써 40이 훌쩍 넘어버리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그런 걱정과는 달리 결혼 후 두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깨를 볶으며 말 그대로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달콤한 신혼을 보내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이미 아이는 갖지 않겠다 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없고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셨으니까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두 사람만의 자유롭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 최윤아는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서 최윤아는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 동서를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묘한 분위기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알 수 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깝게 지내다 보니 동서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금이야 오기야 곱게만 자랐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 여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자마자 아직 사회 경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곧바로 도련님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렇게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온순한 데다 심지어는 착하기까지 해서 정말 제가 다 반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서와 함께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가끔은 집으로 초대해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동서 역시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고 저희 두 아이들에게도 진짜 이모처럼 잘해주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서는 나이가 워낙 어린 탓에 시집살이나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번의 명절을 함께 치르고 이런저런 가족 행사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옆에 바짝 붙어서 음식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제사상 차리는 법손님 맞이하는 요령 등등 여러 가지 시댁 살림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저와 동서는 더욱더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며 돈독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동서의 차림새가 조금씩 제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그 빈도수가 점점 잦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그 가방 못 보던 건데 그거 혹시 명품 아니야? 어느 날 동서와 함께 백화점 쇼핑을 갔다가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동서가 메고 있던 가방은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의 신상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형님, 이거 선물 받았어요. 동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물? 아니 누가 이렇게 비싼 걸 선물로 줬어? 혹시? 도련님이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도련님이 아무리 요즘 사업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고가의 명품백을 아내에게 선뜻 선물할 만큼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제 물음에 동서는 대답 대신 그저 빙긋 웃음만 지어 보이더군요. 동서의 그 알 수 없는 미소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묘한 새끼가 흘렀지만
이제는 동서가 결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동서와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걸치고 나오는 옷가지며 액세서리들이 하나같이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아주 고가의 명품들로 하나둘씩 늘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련님이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명품들을 아내에게 전부 다 선물할 수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도련님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시계 같은 것들은 그저 그런 평범한 수준의 것들 뿐이었는데 유독 동서의 옷과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은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명품들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동서가 입고 온 옷이랑 들고 온 가방 봤어요. 그거 다 엄청나게 비싼 명품들이던데. 옷가방 글쎄, 난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제 남편 현우는 원래부터 그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야. 원래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서가 요즘 하고 다니는 것들 전부 다 하나에 몇백만 원씩은 좋게 하는 것들 뿐이던데. 도련님이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랬어. 난 전혀 몰랐네. 뭐 그 녀석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설사 그게 다 진짜 명품이라고 한들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모르는 척 내버려둬.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에 잠시 흠칫 놀라는 것 같았지만 이내 별거 아니라는 투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그게 뭐 그리 큰 대수겠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동선의 집안이 원래부터 좀 부유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련님이 정말로 사업이 대박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저는 동서가 도련님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부럽기도 하고 은근히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잡에 떨어진다고 했던가요? 제가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동서의 차림새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까지 저를 만나러 나올 때면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하는 명품들만 알고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그 좋던 옷들은 다 어디에 두고 아주 허름하고 값싼 싸구려 옷들을 입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제가 동서에게 아니 동서, 요즘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갑자기 옷차림이 변한 거야?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동서는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아니에요, 형님. 그게 아니라 요즘 주변 사람들이 제가 너무 젊은 나이에 명품만 입고 다닌다고 뒤에서 자꾸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조심하려고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동서의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아이고, 동서도 참. 그건 다 다른 사람들이 동서가 부러워서 괜히 하는 소리지. 젊은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건데 한 살이라도 젊고 예뻤을 때 이것저것 예쁜 옷 마음껏 입고 꾸며보지. 그럼 언제 해보겠어. 그리고 솔직히 그게 다 사실이잖아요. 명품이 없어서 못 입는 것이지 만약 있으면 이 세상 그 누가 그것만 입고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이 용기를 주었는지 동서는 그 다음부터 다시 예전처럼 화려한 명품들을 입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머릿속에 어떤 불길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아무런 확실한 근거는 없었지만 여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동서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시기와 동서가 갑자기 옷차림을 바꿨던 그 시기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겹치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도련님이나 동서에게 언제 한번 슬쩍 옷차림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혹시 당신 도련님이나 동서한테 그 옷 이야기했어요 하고 떠보듯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뭐에 찔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평소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내가 그런 걸 뭐 하러 얘기해 하고 넘어갔을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렇게까지 펄쩍 뛰며 부인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어쩐지 느낌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기고 싶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인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날은 마침 오랜만에 동창회가 있어서 제가 남편에게 미리 좀 늦을 것이라는 말을 해두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이었고 다들 아줌마 아저씨가 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이야기가 좀처럼 끊이질 않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즐겁게 웃고 떠들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가정이 있는 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렇게 동창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끝이 났고 저도 생각보다 일찍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유치원에서 돌아와 온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뛰어다녀야 할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잊고 싶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제 남편 현우와 그리고 동서 최윤아가 두 사람 모두 알몸으로 마치 한 마리의 짐승처럼 서로 뒤엉켜 저희 부부의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만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만 끔뻑거리며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늘 과묵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내 남편, 그리고 한없이 착하고 순진하기만 했던 내 동서. 그 두 사람이 그것도 우리 부부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어야 할 침실에서 어떻게 저런 파렴치하고도 더러운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도 격렬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벽에 부딪혔고 그제야 저의 존재를 알아챈 남편과 동서가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지며 황급히 이불로 자신들의 알몸을 가리더군요. 두 사람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대로 뒤돌아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그 더럽고 추악한 공간에 단 1초도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그 끔찍한 모습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남편과 동서의 그 미묘한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바보처럼 속고만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동서의 그 불륜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그동안 동서가 보여주었던 그 모든 수상쩍었던 행동들과 값비싼 옷차림들에 대한 모든 의문점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늘어나던 그 수많은 명품 가방과 옷들, 그리고 가끔씩 남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보여주었던 그 의미심장하고도 야릇했던 표정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쳤던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하나 전부 다 의심스럽고 수상쩍게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친정으로 가서 며칠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추스른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지만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직접 추궁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집에 도착해보니 아이들은 이미 시댁에 보내놓고 남편 혼자서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기 친동생의 아내와 붙어먹은 그 파렴치한 남편의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일단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사정을 먼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며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용서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냉담하고도 싸늘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그런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지금 나한테 용서해달라는 말이 순순히 나올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이혼은 피할 수 없을 테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봐. 누가 먼저 꼬신 거고 언제부터 그런 더러운 관계를 맺어왔던 건지. 하지만 남편은 제 물음에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용서해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아무리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장 동서 최윤아를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뜻밖에도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의 뻔뻔한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짜고짜 뺨부터 한 대 후려갈겼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제 손에 맞아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면서도 동서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제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만 그 자리에서 넋을 놓을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은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던 바로 그날부터 동서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간 그날 밤 남편이 따로 동서에게 연락해서 은밀하게 만나자고 했더랍니다. 그래놓고는 동서가 미처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주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강제로 동서를 덮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남편이 너를 꼬셔서 강제로 덮쳤다는 말이야. 그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게 있는데도 네가 내 남편이랑 한 침대에서 알몸으로 뒹굴고 있는 걸 봤는데도 지금 나한테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형님. 저는 처음부터 형님 남편분한테 그런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께서 자꾸만 저한테 이러시니 만약 제가 거부하면 형님이나 도련님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실까봐 저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신랄한 말싸움을 벌였지만 동서는 시종일 보리개같이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덮친 것이고 자신은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는 동서 때문에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전부 다 연락해서 시부모님 댁으로 다 같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온 가족 앞에서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호출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시부모님 댁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제 남편 현우와 동서 최윤아는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는지 잔뜩 주눅이 든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 끔찍한 장면과 방금 전 동서에게서 들었던 그 기가 막힌 변명들을 전부 다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불같이 화를 내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도련님 박서준이었습니다. 그는 믿었던 형의 파렴치한 배신과 아내의 믿을 수 없는 변명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 남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형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형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 말해봐. 형수님한테는 또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형이... 도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남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쿵쿵 내리쳤습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죄송하다는 말만 힘없이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면 다야. 이게 지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형이 재수 씨를, 그것도 내 아내를... 도련님은 차마 말을 끝까지 맺지 못하고 분노에 찬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도 동서 최윤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제 남편 혼자만의 잘못이고 자기 아내 최윤아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순수한 피해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저는 그런 도련님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남편이 죽을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는 어때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형님과 그런 부적절한 잠자리를 하면서 형님이 사주는 그 값비싼 명품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몸에 두르고 다녔잖아요. 도련님이 직접 사주지도 않은 그 수많은 옷들이며 가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는 동서가 단 한 번도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의심스럽지는 않으셨어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도련님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거리가 된 듯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 남편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만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교태를 부리며 형님을 유혹하고 그 대가로 받은 명품들을 보란듯이 휘감고 다니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동서 최윤아의 탓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제 남편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도련님의 그 편협한 모습도 정말이지 꼴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끝까지 동서 최윤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연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왜 이 사람 잘못이라는 겁니까? 형수님, 지금 제 아내가 아니라 형님 편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련님, 막말로 동서가 한 짓은 자기 몸 팔아서 명품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형수님, 말 조심하세요. 몸을 팔다니 그게 지금 제 아내한테 할 소리입니까? 도련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이지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흔들어대는 도련님.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제 남편,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여전히 그 특유의 새끼 흐르는 순진한 얼굴로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동서 최윤아까지. 그 모든 모습을 한눈에 보고 있자니 내가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깊은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에 이미 말을 잇지 못하시고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아버님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당황하고 난감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안타까움이나 황당함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초조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분명 눈앞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버님은 자꾸만 제 시선을 피하며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아버님이 시선을 피하는 곳으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따라가 보았는데 세상에, 동서 최윤아가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야릇한 눈빛으로 아버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은 아니겠지 라고 애써 생각하면서도 아버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서의 그 대담하고도 요염한 눈빛을 보는 순간 차마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더럽고 추악한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결국 동서 최윤아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대체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자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버님에게로 쏠렸습니다. 하나같이 경악과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동서 최윤아만이 혼자 아주 차분하고도 담담한 목소리로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라도 해왔다는 듯 그녀가 이 시댁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정말이지 이 세상에 이런 동물의 왕국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 현우가 동서에게 먼저 은밀하게 연락해서 따로 만나기 시작했고 마침 도련님이 사업 때문에 한창 바빠 해외 출장이 잦았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부적절한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불륜 관계를 갖고 얼마 안 있어서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동서 최윤에게 또다시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명절이라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지만 도련님은 그때도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바로 그때 동서와 또다시 부적절한 잠자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동서 최윤아는 시종일관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은 절대로 그 누구도 먼저 유혹한 적이 없으며 아버님도 그리고 제 남편도 모두 다 그들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강제로 자신을 덮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요. 어머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 박현우, 너도 똑바로 말해봐. 네가 정말 내 동서한테 먼저 그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님과 저의 그 섯을 펄언 추궁해도 두 사람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동서 최윤아의 그 기가 막힌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도련님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동서 최윤아의 손을 휙 낚아채고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을 시름시름 앓아누우시다가 급기야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으시긴 했지만 이미 연세도 많으신 데다 마음의 병까지 깊으셨던 터라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결국 한 달쯤 입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아이들 양육권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모두 다 받고 그 지옥 같던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재수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추악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바람에 결국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련님은 동서 최윤아와 끝까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짐승처럼 동서를 덮친 파렴치한 자신의 아버지와 형의 잘못일 뿐 자신의 아내 최윤아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순수한 피해자라면서 말입니다. 대신 가족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지금 저는 이혼하면서 받은 돈으로 작은 꽃집을 하나 운영하며 두 아이들을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오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이 기막힌 사연을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과 전 남편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그렇다면 동서 최윤아는 과연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타고나기를 새끼 넘치게 타고난 그 천부적인 끼를 주체하지 못했던 그녀의 탓이었던 것인지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디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친정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난 세월 바보처럼 속고 살았던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더럽고 추악한 관계를 반드시 제 손으로 끝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시댁에 보내놓았는지 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남편 현우는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신의 친동생 아내와 그것도 우리 부부의 침실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지른 그 파렴치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니 당장이라도 그 면상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꾹 참고 차분하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사정을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할 말 없어? 제 싸늘한 물음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마치 판에 박힌 대사처럼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용서할 일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는 법인데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도 감히 제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저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냉담하고도 경멸 어린 표정으로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당신과 그 여자가 한 침대에서 뒹구는 그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지금 나한테 순순히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이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테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얘기해봐. 누가 먼저 그 더러운 관계를 시작하자고 꼬드긴 거고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추악한 짓을 벌여왔던 건지. 하지만 남편은 제 서슬 퍼런 추궁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제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진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아무리 더 캐물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장 그 원흉 동서 최윤아를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제가 찾아올 것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뜻밖에도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순수한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그 뻔뻔하고도 가증스러운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짜고짜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한 대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동서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것. 제 분노에 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제 손에 맞아 빨갛게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루만지면서 여전히 그 담담하고도 차분한 표정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제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너무나도 큰 충격과 황당함에 그만 그 자리에서 잠시 넋을 놓을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은 동서 최윤아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왔던 바로 그 운명적인 날부터 이미 동서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간 바로 그날 밤, 제 남편이 따로 동서에게 은밀하게 연락해서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으니 지금 바로 좀 만나자고 밖으로 불러냈더랍니다. 그리고는 동서가 미처 무슨 말을 제대로 꺼내기도 전에 아주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강제로 동서를 덮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만약 이 사실을 남편인 박서준 도련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동서는 물론이고 도련님의 인생까지도 전부 다 망쳐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 말을 나보고 전부 다 믿으라는 거야. 너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내 남편이 너를 일방적으로 꼬드겨서 강제로 덮쳤다는 그 말을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게 있는데도 네가 내 남편과 한 침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알몸으로 뒹굴고 있는 그 추악한 장면을 내가 직접 봤는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나한테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계속하겠다는 거야.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동서에게 다시 한번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형님. 저는 처음부터 형님 남편분한테 그런 불순한 마음은 정말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께서 자꾸만 저한테 이러시니 만약 제가 아주버님의 그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면 형님이나 우리 서준 씨한테 무슨 나쁜 해코지라도 하실까봐.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동서 최윤아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신랄하고도 격렬한 말싸움을 주고받았지만 동서는 시종일관 똑같은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제 남편 현우가 먼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는 온갖 선물 공세로 유혹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자신을 덮친 것이며 자신은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변명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동서 때문에 저는 정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그년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제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전부 다 시부모님 댁으로 긴급 호출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그리고 동서 최윤아의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온 가족들 앞에서 낱낱이 전부 다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바탕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호출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어리둥절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시부모님 댁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제 남편 현우와 동서 최윤아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짐작하고 있었는지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온 가족들이 다 모인 그 엄숙하고도 무거운 자리에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제가 안방 침실에서 직접 목격했던 그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불륜 장면과 방금 전 동서 최윤에게서 들었던 그 기가 막히고도 어처구니 없는 변명들을 전부 다 남김없이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희 시댁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님은 너무나 큰 충격에 그만 말문이 막히신 듯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고, 어머님께서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가신 듯 넋 놓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불같이 화를 내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도련님 박서준이었습니다. 그는 믿었던 친형의 그 파렴치하고도 역겨운 배신과 사랑하는 아내의 그 믿을 수 없는 변명에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받은 듯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 남편의 멱살을 아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형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형이 나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 말 좀 해보라고. 그리고 형수님한테는 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어떻게 형이 감히 내 아내를. 도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남편의 가슴팍을 어린아이처럼 주먹으로 쿵쿵 내리쳤습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이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라. 제 남편은 그저 고개를 더욱더 깊이 떨군 차에 죽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힘없이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면 다야. 이게 지금 미안하다는 그깟 말 한마디로 전부 다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형이 재수씨를, 그것도 형수님이 엄연히 있는 우리 집 안방 침대에서 감히 내 아내를 더럽힐 수가 있냐고. 도련님은 차마 그 말을 끝까지 다 맺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분노에 찬 눈으로 남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도 동서 최윤에 대한 그 어떤 분노나 원망의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전적으로 제 남편 현우 혼자만의 잘못이고 자신의 아내 최윤아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저 순수하고 가련한 피해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어찌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던지 저는 그런 도련님을 보며 싸늘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물론 제 남편이 100번 1000번 죽을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제 남편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 최윤아는 어때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버님과 그런 부적절하고도 더러운 잠자리를 계속해서 가지면서 아주버님이 사다 바치는 그 값비싸고 화려한 명품들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기 몸에 휘감고 다녔잖아요. 도련님은 도련님이 직접 사주지도 않은 그 수많은 명품 옷들이며 가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는 동서가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럽지는 않으셨어요. 제 그 날카롭고도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도련님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거리가 된 듯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 남편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남편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교태를 부리며 의도적으로 형님을 유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많은 명품들을 마치 보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휘감고 다니면서도 단 한순간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못했던 동서 최윤아의 탓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형인 제 남편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도련님의 그 편협하고도 이기적인 모습도 저에게는 정말이지 꼴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박서준은 제 그런 일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끝까지 동서 최윤아의 편만을 들었습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연이가 당신 남편을 일부러 꼬드기거나 유혹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게 왜 우리 미연이 잘못이라는 겁니까? 형수님, 지금 제 아내가 아니라 형님 편만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련님, 막말로 동서가 한 짓은 자기 몸 팔아서 그 비싼 명품들 얻어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 수많은 명품들을 다 살 수가 있었겠어요.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거칠고 험한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형수님, 제발 말 조심 좀 하세요. 몸을 팔다니 그게 지금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할 소리입니까? 도련님은 버럭고함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정말이지 더 이상은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여전히 제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흔들어대는 도련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제 남편 현우. 그리고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여전히 그 특유의 새끼 흐르는 그 순진한 얼굴로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동서 최윤아까지. 그 모든 기가 막힌 모습들을 한눈에 보고 있자니 내가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깊은 자괴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허탈함마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혜진께서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이미 말을 잇지 못하시고 그저 소파에 힘없이 기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아버님 박강민의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가족들처럼 당황하고 난감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표정 속에는 안타까움이나 황당함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초조해 하시는 듯한 그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눈앞에서 당신의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버님은 자꾸만 제 시선을 애써 피하며 다른 먼 곳으로 고개를 돌리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아버님이 시선을 피하는 곳으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세우르륵 따라가 보았는데 세상에 맙소사. 동서 최윤아가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야릇한 마치 무언가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알 수 없는 묘한 눈빛으로 아버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등줄기를 타고 아주 차갑고도 불길한 식은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설마 그런 끔찍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겠지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고 안심시키려 하면서도 아버님을 뚫어줘라. 쳐다보는 동서 최윤아의 그 대담하고도 요염하기 짝이 없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차마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일이 이미 이 집안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불길하고도 끔찍한 예감이 제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결국 동서 최윤아가 먼저 그 무겁고도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그 나긋나긋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홀리는 듯한 그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입에서 대체 또 무슨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올지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왜 아까부터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자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일제히 아버님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공포심마저 뒤섞인 그런 복잡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런 혼란스럽고도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동서 최윤아만이 혼자 아주 차분하고도 담담한 목소리로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치밀하게 준비라도 해왔다는 듯 그녀가 이 시댁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녀와 이 집안 남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은밀하고도 추악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정말이지 이 세상에 이런 추악하고도 더러운 동물의 왕국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동서 최윤아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처음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 현우가 동서에게 먼저 은밀하게 연락해서는 집요하게 따로 만나자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마침 도련님 박서준이 사업 때문에 한창 바빠 해외 출장이 잦았던 바로 그 시기에 제 남편이 동서를 강제로 덮쳐 처음으로 부적절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원치 않는 불륜 관계를 맺게 된 지 얼마 안 있어서 이번에는 시아버지이신 박강민 아버님께서 동서 최윤에게 또다시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명절날 도련님 박서준은 그때도 마침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던 바로 그날 밤 아버님께서는 술에 취한 척하며 동서의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와서는 동서를 또다시 강제로 겁탈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 최윤아는 시종일관 아주 뻔뻔하고도 태연하게 자신은 절대로 그 누구도 먼저 유혹하거나 꼬드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시아버지이신 아버님도 그리고 아주버님이신 제 남편 현우도 모두 다 그들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서는 힘으로 자신을 강제로 덮쳤다고 자신은 그저 힘없고 나약한 여자일 뿐이라 그들의 그 폭력적인 요구를 차마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주장했습니다. 여보 이게 지금 다 사실이란 말이오. 당신이 정말 우리 둘째 며느리를 당신이 정말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어머님 이혜진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님께 간신히 물으셨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셨는지 어머님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리다 못해 거의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박현우, 너도 똑바로 다시 한번 말해봐. 네가 정말 내 친동생의 아내인 최윤아한테 먼저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한 것이냐고. 어머님과 저의 그 서슬 퍼런 추궁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과 제 남편 현우, 그 두 파렴치한 인간들은 끝내 아무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더욱더 깊이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동서 최윤아의 그 기가 막히고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집안의 남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작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 한 여자를 번갈아가며 농락하고 유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아무런 말 없이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을 그저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던 도련님. 박서준이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동서 최윤아의 손목을 휙 낚아채고는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혜진께서는
그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시름시름 앓아누우시다가 급기야는 뇌졸중으로 다시 한번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으시긴 했지만 이미 연세도 많으신 데다 마음의 병까지 너무나도 깊으셨던 터라 안타깝게도 결국 한 달쯤 입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토록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과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받고 그 지옥 같던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자신의 친동생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 추악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바람에 결국 주위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퇴사를 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도 도련님 박서준은 동서 최윤아와 끝까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은 전부 다 자신의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동서를 강제로 덮친 자신의 파렴치한 아버지와 형의 잘못일 뿐, 자신의 아내 최윤아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저 순수하고 가련한 피해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아버지와 형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혼하면서 받은 돈으로 아주 작은 꽃집을 하나 예쁘게 운영하며 제 두 아이들을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그 끔찍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속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오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모든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고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겪었던 이 기막히고도 처절했던 사연을 누군가에게는 꼭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과 제 전 남편이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한 짐승들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동서 최윤아는 과연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타고나기를 남자를 홀리는 새끼가 넘치도록 타고난 그 천부적인 끼를 스스로 주체하지 못했던 그녀 자신의 탓이었던 것인지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제 부족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디 솔직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절망감과 인간에 대한 환멸감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한때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동서, 그리고 존경에 맞지 않았던 시아버지까지 제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악한 가면을 벗고 악마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은 제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허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꿋꿋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미천 삼아 동네 한쪽에 아주 작은 꽃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고, 아름다운 꽃들을 매일같이 보고 만지다 보면 제 마음속 깊은 상처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꽃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누구보다 응원해 주었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게로 와서 저를 도와 꽃을 다듬거나 가게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꽃을 유난히 좋아했는데 저를 도와 꽃꽂이도 곧잘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아이들도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딸아이는 플로리스트가 되어 제 꽃집 일을 돕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저는 그때의 그 끔찍했던 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제 전 시아버지와 전 남편이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한 짐승들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동서 최윤아는 과연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정말 그저 힘없고 나약한 순수한 피해자였을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타고나기를 남자를 홀리는 그 위험한 새끼가 넘치도록 타고난 그 천부적인 끼를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또 다른 의미의 가해자였던 것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살아도 그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 사람의 이기심과 뒤틀린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끝까지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평범한 진리 역시도 말입니다. 지금 저는 제 옆에 있는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이제 그저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길고도 아팠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디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 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저처럼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어둠을 뚫고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